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방고시학원의 생물 박태양입니다. 자, 지금부터 할 해설 강의는 2019년 6월 15일 시행 서울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번 보기가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호르몬에 해당하는 것은, 자, 첫 번째, 곰팡이가 합성하여 벼에 키다리병을 유발한다. 키다리병, 키를 크게 한다는 얘기니까 줄기 생장한다고 보면 되겠죠. 두 번째, 보리 등 곡물 종자의 배에 존재하는 발화촉진, 이제 말 그대로 발화촉진. 세 번째, 톰슨의 씨 없는 포도, 이제 열매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열매. 다음 마지막으로 키 작은 완두에 처리하면 정상적인 키를 간다. 요거는 요거랑 이제 같은 맥락이겠죠. 줄기를 생장하고 크게 한다. 특히 이제 이걸 처음으로 발견한 게 곰팡이에서 이제 이 물질을 발견을 했는데, 저 곰팡이 이름이 그 당시에 지베렐라라는 곰팡이였어요. 그 친구의 이름을 따가지고는 지베렐린이라는 물질 명사 요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지베렐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옥신은 굴광성을 지닌다, 뭐 사이토킨은 뿌리 생장을 한다 등등등의 다른 내용이 있지만, 이것도 식물 호르몬 같은 경우는 워낙 내용이 많아서 이건 따로 정규 수업에 다루는 걸로 하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시아노박테리아의 하나의 아나베나에서 일어나는 질소 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질소 고정이라고 하면 공기 중에 존재하고 있는 질소를 암모니아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내용은 맞는 표현이 될 거고, 그때 질소 고정을 하는 건, 자, 만약에 이제 요 같은 경우에 시아노박테리아는 이제 남세균이죠. 이 남세균은 광합성이 가능한데, 광합성이 가능한 광합성 세균에다가 그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일종의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는 세포가 있어요. 이를 우리는 이형세포라고 부릅니다. 형태가 다르다, 이형세포. 얘는 광합성을 한다, 광합성세포. 근데 이런 세포들이 이제 함께 있는 상태를 우리가 하나의 생명체로 부르진 않고 군체를 이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군체. 그때 이제 광합성 세포 같은 경우에는 빛에 의해서 광합성을 하게 되면 산소가 만들어지겠죠. 산소가 방출되면은 질소 고정이나 질소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효소가 작용을 제대로 못하게 되게끔 막아내는 작용이 있고, 반면에 이형세포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보다는, 물론 광합성도 일부 하겠죠. 광합성보다는 질소 고정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세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산소는 질소 고정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산소가 있으면 질소 고정을 저해하더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3번, 광합성 세포와 이형세포 사이의 세포간 연접,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끔 영향을 미치고 있죠. 4번, 이형세포에 질소 고정 효소가 있다. 질소 고정 효소로 인해서 질소를 대기 중에서 고정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3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포 현상은, 읽어볼게요. 손상된 세포 내 기관, 소기관은 막에 의해 둘러싸여 소낭을 형성하고, 그 이후의 소낭은 리소좀과 융합하고, 리소좀은 가수분해 요소에 의해서 소기관 성분을 소화시킨다. 그러니까 원래 세포 내부에 존재하고 있던 자체 물질들을 분해하는 작용이니까 자기 소화 작용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자, 나머지 것도 볼게요. 식세포 작용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병원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작용, 식세포 작용, 식균 작용. 그 다음에 아포프토시스는 세포 자살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음세포 작용할 때 음자는 음료수 할 때 음자, 마실 음자입니다. 그러니까 액체 성분 같은 것들을 흡수할 때 이용하는 작용이다.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생체에서 다양한 고분자 물질들이 존재한다. 생체 분자의 구조 및 형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다당류에 해당하는 글리코젠과 셀룰로스,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녹말 같은 것들이 있겠죠. 와 달리 당의 연결 형태가 가지친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 글리코젠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물이 저장하는 다당류 형태고, 셀룰로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식물이 저장하는 다당류 형태죠. 이러한 형태에서 동물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에너지를 확 내야 되기 때문에 포도당 성분들이 그냥 일렬로만 배열될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가지를 이렇게 치고 있으면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포도당을 분해할 때 아주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을 이렇게 끊어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글리코젠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아주 많이 친 구조를 그리고 있는데, 그에 반면에 셀룰로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세포벽을 구성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세포벽은 이렇게 한 줄로 쭉 이어지는 포도당 성분들이 여러 겹이 쌓이면서 어떤 판상의 구조를 지닙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착착착 쌓이다 보면 단단하게 어떤 구조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굳이 여러 개 가지를 칠 필요가 없이 한 방향으로만 되면 되죠. 따라서 1번 다당류에 대한 글리코젠이 가지친 구조가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난다. 틀린 말이겠네요. 2번 인지질 분자는 소수성의 탄화수소 꼬리를 2개 가지며, 인지질 그림 그려볼게요. 간단하죠. 자, 친수성 머리 부분은 인산과 글리세롤, 콜린이라는 물질이 같이 있고, 거기 이런 식으로 꼬리가 2개 달려있죠. 여기 우리가 탄화수소 꼬리, 지방산이라 부르는 물질이 있고, 이 부분 소수성이죠. 인지질. 그 다음에 지방산은 3개의 소수성 탄화수소 꼬리를 가진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 친구는 인산을 가지고 있는 인지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항상 비교 많이 하는 게 바로 중성지방이죠.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글리세롤에다가 3개의 탄화수소 꼬리를 가지는데, 이걸 얼핏 잘못 봐가지고 지방은이라고 봐버리면 이게 맞는 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요 글자 하나 가지고 장난을 친 것 같은데, 지방산은 이랬으니까 지방산은 여기 3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지방에 대한 내용이니까 요거는 틀린 말이 되겠네요. 3번 단백질이 가지는 구조적 도메인은 고유의 3차 구조를 가진다. 그죠? 도메인이라는 거는 단백질에 있는 어떤 특정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고유의 3차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기능 단위로 작용할 수 있다. 이거는 온전히 맞는 말이네요. 4번 데옥시리보스의 5-탄소에 인산이 결합되고 3-탄소에 염기가 결합하여 뉴클레오타이드 분자가 만들어진다. 이걸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염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5탄당이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인산이 연결된 형태를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 그때 염기가 연결되어 있는 당의 탄소 번호는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5번 탄소에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죠. 따라서 데옥시리보스의 5-탄소에 인산이 결합되는 건 맞는 말인데 3-탄소가 아니라 1-탄소에 붙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피세포에 위치하는 카스파리안 선에 존재하는 물질로 물과 물에 녹은 무기질의 투과를 막는 것은, 요거는 좀 약간 좀 지엽적이긴 한데 이걸 이제 외웠으면은 바로 이제 이 친구가 수베린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이걸 외우지 못했으면 이제 맞추기가 좀 어려웠겠죠. 리그닌 같은 경우에는 2차 세포벽의 목질화를 담당하는 물질이고, 수베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포플라스트 경로를 지나는 물질들이 심플라스트
경로로 이동시키게끔 해주는 뭐 그런 기능을 한다. 일종의 왁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왁스, 기름기. 그러니까 기름이 있다 보니까 물이 가다가 멈추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3번 셀룰로스는 다 아실 거고 세포배역 성분이죠. 미세섬유소원도 마찬가지 셀룰로스, 펙틴, 뭐 다른 물질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물질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6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유전병에 해당하는 것은 이 유전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읽어볼게요. 이 병을 갖는 아기의 뇌세포는 결정적인 효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지질을 대사하지 못한다. 요게 핵심 단어죠. 특정 지질을 제대로 대사하지 못한다. 지질 대사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은 바로 테이삭스병이죠. 낭성섬유증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 쪽에 이렇게 숨을 쉬는 이제 폐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기관지 쪽에 원래 점액성 물질들이 분비되는데 이게 이제 과도하게 분비가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염증이나 뭐 심할 경우에는 뭐 숨이 막히거나 이런 질병을 의미하는 거고, 헌팅턴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한 30대, 40대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갑자기 발병하는 질병 중에 하나인 유전병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계나 이런 신경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몸이 마치 춤추듯이 자기 마음대로 가눌 수 없게끔 생기는 그런 병이고, 연골발육부전증은 일종의 저신장증입니다. 키가 잘 안 자라는 그런 질병이다. 자, 7번. 동물의 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새로운 배아 형성에 필요한 성분들은 난자의 세포질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불균등하게 분포되어야 이게 앞이 될지 뒤가 될지 옆이 될지 배가 될지 등이 될지 등등등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정답은 일단 1번에서 바로 나오죠. 2번, 양서류 남모세포는 수정 후에 회색 신월환을 동등하게 나누면 두 개의 할구로부터 두 개의 정상적인 유충이 발달한다. 이건 슈페만의 실험인데 남모세포에서 이 친구가 난하라는 과정에서 정자가 침입한 쪽으로 해서 약간 이게 기울어지는 과정에 좀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회색 신월환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대략 이렇게 보입니다. 이 친구가 정상적인 난하를 진행하게 되면 얘가 가운데를 두고 이런 식으로 반으로 잘려서 각각의 정상적인 생물체로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실험자가 억지로 이렇게 옆으로 있는 부분에다가 가운데 잘라서 각각을 발생을 시키면 이 부분은 정상 발생을 하지만 이 부분은 비정상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난하라는 과정에서 회색 신월환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중요하다. 동등하게 나눴을 때 그냥 정상대로 분화시켰을 때는 각각 정상이 되더라. 3번, 난황의 양이 많은 물고기 알의 경우에 나날이 난황 꼭대기에 있는 세포질층이 한정되어 일어난다. 난황에 따라서 세포가 나날되는 장소가 다르죠. 그러니까 나날의 양이 많으면 그 많은 곳을 피해서 다른 곳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난할이 일어나더라. 맞는 표현. 그 다음에 4번, 한 배아의 등쪽 입술 세포를 다른 배아에 이식을 하면 새로운 신체 부분이 형성된다. 마찬가지 아까 전에 이번에 설명했던 슈페만, 거기다 제자였던 맹골드라는 사람이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낭배 단계의 세포에 보면은 한쪽 부분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말려 들어가면서 이쪽 부분을 우리가 원구가 형성되는데, 원구 쪽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입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등쪽 입술 세포. 요거를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를 만약에 생물체 A 생명체에다가 요 입술을 뗀 다음에
다른 생명체를 가지고 와서 똑같은 낭배 시기에 다른 부분에다가 만약에 입술을 넣었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다라고 한다면 이 생명체는 자기가 원래 발생되어야 될 몸 형태가 이렇게 형성되는데 아까 넣었던 여기 있는 등 쪽 입술이 또 다른 형성체를 구성하면서 자기가 또 다른 형태의 몸집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한 몸에 이제 두 가지가 형성되는 거죠. 이걸 보고는 슈페만이 얘는 어떤 생명체가 뭔가 만들어지게끔 해주는 형성체의 기능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 새로운 신체 부위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렇죠? 8번 정답은 이제 1번에서 나왔으니까 8번 가을에 단일 식물인 국화를 생육시키는 온실의 관리자가 밤 동안의 실수로 660나노미터 파장빛을 잠깐 동안 켰다 껐고 그 다음에 730나노미터의 파장빛을 잠깐 동안 켰다가 껐다. 이 과정 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옳은 것으로 모두 고른 것은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여기는 가을, 단일 식물, 국화. 그죠? 가을이면 이제 낮이 이제 짧아지는 시기인데 단일 식물이라고 하면 해가 좀 짧으면 개화가 일어나는 식물이죠. 낮이 짧으면. 그럼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아무 처리를 안 한다면 국화는 아무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개화하겠네요. 그러니까 꽃이 피겠네요. 그런데 이제 실수로 어떤 일을 벌였냐. 660나노미터의 파장을 쬐게 되면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PR형 피토크롬이 PFR형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바뀐 피토크롬에다가 다시 730나노미터의 파장을 주게 되면 이건 이제 근적외선이라 그래서 730나노미터의 파장을 주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660나노미터는 적색광, 730나노미터는 근적외선. 그러니까 처음엔 이걸 먼저 주고 나중에 이걸 줬으니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아무 일 없는 거예요. 따라서 국화는 그대로 개화를 하겠네요. 그러면 이 중에서 국화 개화하는 건 딕은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기억은 자연스럽게 틀린 거죠. 니은 결국은 PR형이 피토크롬처럼까지 갔다가 돌아온 거니까 PR형으로 남아있겠네요. 그래서 맞는 표현. 따라 정답은 2번이 된다. 자, 그 다음에 9번 두 개의 중쇄와 두 개의 경쇄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면역 글로불린 항체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항체 구조를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또 마찬가지 이걸 정확하게 외우고 있다면 이걸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간단하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방금 흰색으로 표현한 요 두 가지를 우리는 중쇄라고 하죠. 중쇄, 헤비체인. 헤비체인은 이황화 결합을 하고 있다. 그 다음 여기에 작은 경쇄가 이렇게 있다. 이 친구 노란색 이 친구를 경쇄, 라이트 체인.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황화 결합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여기에 일부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 그래서 불변 부위라고 합니다. 불변 부위. 변하지 않는 부위다. 그런데 여기에 실제 다른 물질과 결합할 수 있는 위치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가변 부위, 변할 수 있다. 가변 부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가변 부위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동이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나머지 불변 부위는 변하지 않는다. 자, 이 상태를 좀 기억하고 1번. 두 개의 중세는 서로 결합되어 있다. 그죠? 두 개의 중세 이화가 결합하고 있죠. 하지만 두 개의 경세는 서로 직접적인 결합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죠? 여기에 보이는 중세와 경세는 서로 이황화 결합을 할 수 있지만 경세와 경세끼리는 그런 일이 없다. 맞는 말이다. 다음에 2번. 중세와 경세 모두 가변 영역과 불변 영역을 가지고 있다. 중세 마찬가지죠.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여기 중세도 불변, 여기 일부분, 여기 경세도 불변. 마찬가지 중세의 이쪽 위쪽 부분도 가변, 여기도 가변. 따라서 얘는 맞는 말 둘 다 가지고 있네요. 3번. 두 개의 중세는 불변 영역에서 서로 결합한다. 두 개의 중세는 여기에 이황화 결합을 하고 있는 부분 있죠. 여기는 불변부에서 서로 결합하고 있네요. 4번. 중세와 경세의 가변 영역은 각각 독립된 항원 결합 부위를 형성한다. 각각이 아니라 여기 있는 노란색에 있는 경세에도 이런 식으로 좀 자세히 그리면, 이걸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확대를 해보면 흰색으로 표현되는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중쇄, 이런 식으로 경쇄가 하나의 어떤 항원을 결합할 수 있는 두 개가 같이 기능을 한다. 결합 부위를 각각 독립이 아니라 같이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9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0번. 시트르산 회로 또는 크랩스 회로에서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에 의해 ATP가 생성되는 단계로 가장 옳은 것은, 시트르산 회로 과정을 이걸 다 외우면 제일 이제 베스트죠. 마찬가지 이걸 이제 다 TCA 회로를 다 쓸 수는 없으니 간단하게만 표현을 하면 시트르산, 다음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 다음 숙신일 코에를 쓸게요. 숙신일 코에이, 다음 숙신산, 그 다음 푸마르산, 다음 말산, 다음 옥살 아세트산.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TCA 회로 중에서 ATP가 생성되는 과정은 여기 알파 케토에서 넘어가는 요 단계에서 ATP가 형성되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숙신일 코에서 숙신산 되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그런 게 없으니 그냥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에서 숙신산 되는 과정에서 ATP가 합성된다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답은 3번. 다음 11번. 바이러스 중에서 이중가닥 RNA를 유전체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지엽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요거는 자료를 좀 가지고 왔어요. 잘 안 보이죠? 네,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네. 바이러스 중에서 이중가닥 RNA를 유전체로 가지고 있는 건데, 자,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dsDNA, 더블 스트랜드, 그러니까 DNA 가닥이 이중 가닥이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ssDNA, 이거는 싱글 스트랜드, 그러니까 한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는 DNA, 파보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ssRNA이고, 레오 바이러스는 dsRNA입니다. 자, 이걸 외우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좀 안타까운 문제긴 한데, 이중가닥 문제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너무 크기가 작아서 잘 안 보여서 요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이제 요게 조금 문제가 있는 문제죠. 뭐 크게 문제 푸는 데는 뭐 문제가 없었지만, 제가 풀어내는 과정에서 이게 생명과학인지 이게 국어 영역인지 되게 힘든 문제였죠. 굉장히 지문도 길고 그런 것도 기니디도 다 확인을 해줘야 돼서
일단 확인을 좀 해볼게요. 보기 1번 실험 결과 해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미생물학자인 광전 박사는 단세포성 원생생물인 아메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던 중에 실수로 아메바 배양세포의 일부가 간균에 의해 오염되었다. 몇몇 전염된 아메바는 금방 죽었지만, 여기서 핵심, 일부 아메바는 생장이 느렸지만 살아남았다. 자, 이걸 토대로 가능한 추론을 몇 가지 갈 수 있는데, 첫 번째, 아메바가 간균을 제거했다. 일종의 이긴 거죠. 아메바가 간균을 제거해버렸다. 그럼 이제 아메바는 일부는 싸우다 죽었지만, 생장은 느려졌지만 힘들지만 살아남았다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이게 첫 번째 추론이고, 두 번째, 그게 아니라 간균이 아메바를 숙주로 삼아버린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래 되면은 아메바가 죽진 않지만 숙주로 삼았기 때문에 간균이 어떻게 보면 이걸 지배하고 있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 문장의 이 정도 추론까지는 가능하겠네요. 다음, 광전 박사는 호기심에 오염된 배양세포를 5년 동안 유지한 후에 관찰을 해보니 오염된 아메바 자손들은 간균의 숙주세포가 되었다. 자, 이 문장 밑줄 그어볼게요.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1번이 아니라 2번 형태가 됐겠구나까지 추론이 가능하네요. 이걸 토대로 2번이 맞는 말이 되겠구나. 생장 상태도 양호하였다. 그러나 감염되지 않은 아메바의 핵을 제거한 후 감염된 아메바의 핵을 이식하면 감염되지 않은 아메바는 모두 죽고 말았다. 자, 이 문장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지금 방금 마지막에 마지막에 읽었던 이 문장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여기에 감염된 아메바가 있습니다. 이 감염된 아메바 속에는 간균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메바도 마찬가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핵 속에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겠죠. 이 친구가 있는데 감염이 안 된 정상 아메바라고 해볼게요. 제가 정상 아메바가 있는데 이 속에는 이제 간균이 없을 테고, 여기에 있는 정상 아메바의 핵을 제거하고 핵을 없애고 여기에 있는 핵을 빼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봤더니 여기선 살았는데 얘는 죽어버리더라. 그러면 이 핵 속에 들어가 있는 유전 정보만으로는 정상 아메바가 살 수 없고 간균이 가지고 있는 일부 유전 정보에 의존하는구나 정도까지는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기니디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번. 이 실험은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세포 내 소기관이 내부 공생의 결과라는 증거다. 이게 같이 산다라는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추론은 가능한데 이게 너무 좀 비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일단 얘는 세모 치고 지나갈게요. 좀 애매해서. 니은번. 간균의 숙주세포가 된 아메바는 일부 유전자를 상실하였다. 그죠? 간균 숙주세포가 된 이 친구, 감염된 아메바는 간균의 이 파란색 유전 정보가 일부 있어줘야 산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얘는 이게 맞는 말이 되겠구나 까지. 다음, 간균의 일부 유전자가 숙주세포가 된 아메바 핵으로 이동하였다. 그런 문장 우리가 아까 확인해 볼 수는 없었죠. 이동은 아니더라. 1번, 숙주세포인 아메바의 생존을 위해 간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방금 봤던 여기 실험 과정에서 이 핵 속에 있는 정보만으로는 살 수 없고 간균에 있는 파란색 유전 정보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맞네요. 그러면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이 돼야 되고 디귿은 무조건 틀려야 된다면 답은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기억이 제가 세모를 쳤지만 이걸 어느 정도 맞다고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조금은 좀 아쉬운 문제이긴 합니다. 국어 영역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다음 13번.
보기가 설명하는 생식적 격리에 기여하는 생식적 장벽 중에 접합전 장벽에 해당하는 것은 접합전이니까 이제 서로 또 문제가 있는 거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자, 요 속에 속하는 달팽이 두 종의 껍데기가 다른 방향으로 꼬여 있다. 가운데로 모여들 때 한쪽은 반시계. 자, 밑줄 그어 볼게요. 한쪽은 반시계, 다른 한쪽은 시계 방향으로 꼬여 있다. 서로 반대로 있다는 얘기겠네요. 따라서 달팽이의 생식공이 정렬되지 못해 짝짓기를 완성할 수 없다. 아, 생식공이란 거는 이제 뭐 쉽게 생각하면 이제 생식기에 해당하겠죠. 생식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 아예 결합조차 안 된다. 아, 기계적으로도 불가능하구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단백질을 소포체로 이동시키는 일련의 신호기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포 밖으로 분비될 운명의 폴리펩타이드 합성은 소포체 세포질 쪽 면에 붙어있는 부착 리보솜에서 시작된다. 자, 이게 세포를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세포가 이렇게 있고 핵이 이렇게 있고 소포체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떨어져 있는 여기의 리보솜을 우리가 자유 리보솜 또는 유리 리보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포체에 부착되어 있는 요것을 우리가 부착 리보솜이라고 하죠. 이제 핵 내부에 존재하고 있던 DNA가 RNA를 만들어서 외부로 mRNA를 분비하면 이 mRNA가 여기 있는 자유리보솜과 결합하면서 처음으로 단백질 합성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할 때 이 친구가 만들어낸 단백질 성분이 밖으로 분비될 것인지 내부에 남을 것인지는 처음 형성할 때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 시노펩타이드라는 게 있어야 이게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이 됩니다. 일종의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1번 문장을 보면 세포 밖에 분비될 운명이니까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거는 밖으로 나가든 내부에 있든 간에 시작은 항상 always 자유리보솜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이 친구가 밖으로 나갈 거면 부착 리보솜으로 갔다가 밖으로 나간다. 근데 만약에 세포 내부에 남을 거면 자유리보솜에서 시작해서 그냥 자유리보솜으로 끝난다. 그러면 아예 애초부터 시작은 부착이 아니라 자유리보솜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해야 되겠네요. 일단 정답은 1번으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2번, 세포 밖으로 분비될 운명의 폴리펩타이드의 서열은 시노펩타이드라고 불리는 소포체로 이동하게 하는 일련의 아미노산 서열로 시작된다. 그죠?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 시노펩타이드가 있어야 일종의 주소 기능을 한다 그랬죠. 3번, 신호인식 입자가 시노펩타이드에 부착을 하면 폴리펩타이드 합성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자, 신호인식 입자가 SRP라고 줄여 쓰는데 이 SRP가 리보솜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RNA가 이렇게 붙어 있죠. mRNA. 여기서 생성되는 처음의 물질이 이것을 우리가 신호펩타이드라고 부릅니다. 이 신호펩타이드 이어서 뒤에 이제 아미노산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건데 그때 신호펩타이드에 와서 이렇게 결합을 하는 단백질 성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고요? SRP. 신호인식 입자가 신호펩타이드에 부착하면 이게 잠깐 일시정지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 4번, 소포체 막에 존재하는 신호절단 요소가 신호펩타이드를 자른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 있던 거친면 소포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소포체, 거친면 소포체에게 붙을 수 있는 요런 트랜스로케이션이 있는데 여기에 가까이 오게 되면은 SRP가 신호펩타이드를 여기다 건네주고 SRP는 밖으로 이렇게 방출되고 신호펩타이드가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나머지 남은 아미노산이 안쪽으로 샥 들어갈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 그때 요걸 자르게 하는 효소가 바로 신호절단 효소입니다. 맞는 말. 됐죠? 15번.
자, 복귀 아미노산 구조의 성질로 오른 것은, 자, 아미노산 구조를 그냥 보는 거예요. 여기 아미노기와 카복시기가 있는데, 자, 아미노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카복시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사라지겠네요. 마찬가지 이 친구는 딱히 극성을 띠고 있지 않다 보니 이 전체적으로 띠고 있는 성질은 소수성이다. 이 정도만 괜찮아요. 다음 16번. 지질학적 기록을 바탕으로 지구 생물 역사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이제 지질시대를 좀 외워야 되는데, 일단 먼저 문제부터 볼게요. 1번. 신생대 이족부행 인간의 조상이 출현하였다. 그죠? 인간이 가장 늦게 출현했죠. 신생대 맞고. 2번. 곤충은 중생대에 출현하였다. 중생대가 아니라 고생대에 출현했어요. 고생대. 3번. 현화식물. 이제 여기 이제 식물로서는 가장 발달한 식물이죠. 속시식물. 현화식물은 중생대에 출현하였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종자식물은 고생대에 출현하였다. 이제 거시식물과 같이, 거시식물이니까 종자식물도 되죠. 그래서 출현한 게 맞다. 사실은 이게 좀 외워야 돼요. 지질학적 기록에 바탕된 이 지구 생물 역사에서 어느 시대에 어떤 생명체가 출현하였고 언제 번성했는지까지 알면 제일 좋은데, 딱 간단하게만 뭐 어류, 양서류, 파충류, 곤충류, 그 다음에 조류, 포유류, 사람 나누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식물 얘기하자면 이끼류, 양치류, 거시식물, 종자류죠. 거시식물류, 속시식물류인데 뭐 아까 얘기했던 현화식물, 이렇게 뭐 외울 때 뭐 앞글자만 따서 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양파충, 조폭, 사람이, 양.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보기에서 암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암세포 얘기는, 자, 바로 문장으로 볼게요. 기억. 비정상적으로 자라고 분열하여 조직 내에 매우 높은 밀도로 자라게 된다. 그죠? 실제로 세포 주기가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암세포는 그런 조절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아주 높은 밀도로 자라게 된다. 맞죠? 다음, 니은. ATP 생성이 발효 과정보다는 유기호흡이다. 유기호흡에 의존하게 된다. 유기호흡이 아니라 반대로 썼죠. 발효 과정에 더 집중을 한다. 틀린 말. 다음 디귿. 주변의 작은 혈관이나 모세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다. 그 비정상 증가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영양물 다 끌어오죠.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이제 많이 발생하면서 살이 빠지고 하는 거죠. 리을. 세포막 단백질에 변형이 생겨 조직 내에서 세포 간의 부착 능력이 강해진다. 부착 능력이 강해지면 딱 달라붙어 있겠죠. 근데 암세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전이죠. 전이. 그러니까 다른 부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폐암이 있다. 시간 지나서 잘라내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세포가 전이하는 과정에 다른 데로 가버리면 간세포가 되고, 간암이 되고, 간도 잘라내고 위암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게 무서운 거죠.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전이 과정이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디귿에서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18번. 보기처럼 유전적 질환이나 암 발생과 관계될 수 있는 염색체 구조 변화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과 같이 염색체 수 변화에 따른 유전적 질환 외에도 염색체의 여러 구조적 변화, 염색체의 구조 변화는 헌팅턴병, 불임, 림프종과 같은 다양한 질병 또는 질환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수 변화가 아니라 구조 변화에 집중을 했죠. 구조 변화는 총 4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결실, 중복, 여기, 전좌. 이 중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1번 교차는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는 뭐 좋은 거죠. 이거는 이제 암세포가 되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중복, 여기, 전자. 다음
19번 평소 신장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알부민 함량을 측정하였더니 정상보다 높은 함량의 알부민이 검출되었다. 자, 알부민이 단백질이라는 성분을 알고 있다면 단백질은 일반적으로 정상인의 경우에는 여과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소변에 단백질이 많이 있다, 이 말은 여과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과 같겠네요. 그래서 소변의 알부민 함량과 가장 관련 있는 깊은 것은 이라고 했으니 사구체 여과에 문제가 발생해서 알부민 농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20번 이산화탄소 수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옳은 것은 기억번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중탄산염의 형태로 폐로 수송된다. 자, 요거 한번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조직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조직세포에서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받아오겠죠. 이산화탄소를 받아올 때 이때 적혈구에서 이산화탄소를 받으면 그 주변에 있던 물과 결합되면서 H2CO3가 되고 이 친구는 또 H 플러스 HCO3의 중탄산염이 밖으로 나가서 혈장 속에 녹아서 이동을 하겠죠. 이게 대부분이니까 약 70% 정도, 그냥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폐로 수송이 가능하구나, 대부분이다. 그러면 이 카바미노 헤모글로빈, 즉 헤모글로빈에다가 CO2가 결합하는 거는 여기서 일부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산화탄소랑 헤모글로빈이 결합하는 카바미노 헤모글로빈 형태인데 이 친구는 약 한 23% 정도? 그냥 소수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대부분이 아니네요. 그럼 얘는 맞고 얘는 틀렸고. 그러니까 적혈구에 형성된 중탄산염은 헤모글로빈에 결합한다. 적혈구에 형성된 건 이렇게 혈장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지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하는 거는 아니다. 리을번 폐포모세혈관에서 중탄산염은 수소이온과 결합하여 이산화탄소를 형성한다. 자, 그러면 지금 조직세포였죠. 그럼 받아오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폐포 근처, 폐 근처로 왔다고 하면 얘를 다시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그 데리고 오는 과정이 약 역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따라서 여기에 중탄산염은 수소이온과 결합한다. 중탄산염은 수소이온과 결합하네요. 맞는 표현. 따라서 기역과 리을이 맞으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서울시 설명을 해봤는데요. 문제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해석을 좀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매우 지엽적인 부분이 좀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좀 공부를 꼼꼼히 하시면서 다음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나저는 박태양이었습니다.